두 얼굴의 여인. 전정희. 금요일 오전인데도 춘천행 전철은 꽤나 붐볐다. 다행히 나는 종점인 상봉역에서 전철을 타서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목적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춘천까지 가도 되었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내려도 그만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노선도를 천천히 살폈다. 대성리, 청평, 강촌, 김유정, 춘천 등의 역 이름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중 강촌이라는 두 글자가 내 뇌에 각인되었다. 하루 휴가를 내고 찾은 곳이 왜 하필이면 춘천행 전철이었는지 나는 그제야 내 마음의 움직임을 겨우 읽어낼 수 있었다. 8년 전 은수와 자주 춘천행 열차에 올랐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전철이 없었고 청량리역에서 경춘선 기차를 타야 했다. 특별한 스케줄이 없는 한 우리는 주말이면 기차를 타고 때로는 대성리, 때로는 청평, 때로는 강촌에 내려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은수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행복해했다. 기껏해야 종점인 춘천까지 2시간이면 도착했지만 기차를 탄다는 것은 아주 멀리 떠나는 기분을 안겨주었고 나 역시 그런 생각에 더없이 즐거웠다. 은수와 함께라면 기차든 전철이든 고속버스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전철이 대성리와 청평에 정차하자 많은 학생이 내렸다. 통기타를 둘러매고 손에는 커다란 가방이 들린 것으로 보아 MT를 온 대학생들 같아 보였다. 학생들이 내리자 전철에 남은 사람은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잠시 학생들을 따라서 함께 내릴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차창 밖으로 눈길을 돌린 나는 다음 역이 강촌이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나는 강촌역에서 내렸다. 예전에는 기차에서 내리면 곧바로 강이 보이고 공원이 있는 강촌까지 걸어서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내린 강촌은 은수와 다녔던 눈에 익은 그 강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은 폐강촌역이었던 것이다. 나는 잠시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역사 사무실로 가서 폐강촌역을 가는 방법을 물었다. 다행히 나처럼 옛날의 강촌역을 찾는 사람이 꽤 있는지 역 앞에서 그쪽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한참을 기다려 폐강촌역으로 가는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그러나 이번에도 낭패였다. 모르면 운전기사에게 물었어야 했는데 어림짐작으로 여기쯤이면 되겠다 싶어서 내렸더니 이것도 역시 내가 찾던 옛날의 강촌은 아니었다. 아무려나 누구와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니어서 나는 일단 발길이 가는 대로 큰 길을 따라 걸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오른쪽으로 오솔길이 나왔다. 왠지 이 오솔길을 따라가면 질러가는 길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에 나는 오솔길로 발걸음을 돌렸다. 오솔길은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 붙어서 걸어야 할 정도로 좁았고 양옆에는 숲이 우거져 있었다. 숲은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하여 나무마다 울긋불긋한 색깔을 머금고 가을을 뽐내고 있었다. 한 10분쯤 걸었을까? 좋기 수십 그루의 나무를 쳐낸 듯 싶은 공터가 나왔다. 그리고 그 공터에는 숲속 오솔길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금은 흉물스럽기까지 한 콘크리트 건물이 보였다. 그 건물에는
라면이라는 하얀 간판이 붙어 있었다. 간판집에서 주문하여 붙인 간판이 아닌 사람이 직접 쓴 듯한 서투른 글씨체였다. 나는 역시 호기심이 들어 빛바랜 페인트 칠에 밀문을 밀고 가게로 들어섰다. 실내는 그리 넓지 않았다. 7평 남짓의 홀에 탁자 서너 개가 놓여 있었다. 탁자들 한가운데에 난로가 있었는데 아주 작은 난로였다. 아마도 지난해 겨울에 설치해놓고는 주인의 게으름으로 봄과 여름이 지나도록 치우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나는 벽 쪽에 붙어있는 탁자 앞으로 걸어가 의자를 빼고 자리에 앉았다. 가게 문을 열 때 분명히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거리며 요란하게 울렸는데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텅 빈 식당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장식물이라곤 하나도 없었고 그 흔한 소주나 맥주 포스터 한 장 붙어 있지 않았다. 하얀 페인트 칠을 한 사방 벽에는 온통 낙서투성이었다. 주인이 벽에 하얀 페인트 칠을 한 이유는 손님들이 자유롭게 낙서를 하라는 배려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낙서 한가운데에 메뉴를 써넣은 2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한 장의 종이에는 호호라면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고 나머지 한 장에는 그냥 라면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냥 라면이라면 말 그대로 그냥 라면일 것이고 호호라면은 뭐가 들어있는 라면인지 짐작되지 않았다. 잠시 후 홀 안 주방의 문이 열리면서 가게의 주인인 듯한 사내가 나왔다. 사각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아무렇게나 뻗쳐 있었고 턱수염도 일주일 이상 깎지 않은 듯 듬성듬성 제멋대로였다. 주인은 청으로 된 멜빵 바지를 헐렁하게 입고 무릎까지 올라온 목이 긴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키가 대단히 커 보였다. 그리고 배가 좀 심하다 싶을 만큼 나와 있었다. 주인은 담배 파이프를 입에 물고 있었다. 거구의 주인과 럭비공만큼 작은 난로가 주는 불균형이 이상하게도 나에게 묘한 정감을 불러일으켰다. 라면 먹을 거야? 주인은 스스럼 없이 반말로 물었다. 그런데 그 반말 역시 별로 불쾌하게 들리지 않았다. 호호 라면으로 주세요. 혼자 오는 손님한테 호호 라면은 안 팔아. 그냥 라면 먹어. 선불이야. 할 수 없이 나는 그냥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예요? 5,000원. 라면치고는 조금 비싼 편이었지만 워낙에 외진 곳에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주인에게 주었다. 주인은 5,000원을 거슬러주며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호호라면은 싸. 3,000원이야. 나는 라면 값을 치르고 라면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벽 한쪽에 낙서를 했다. 젠장, 호호라면은 팔지도 않고 난로는 콧구멍만 하고 주인 아저씨는 고릴라 몸집보다 크고 그러나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곳. 그냥 라면은 말 그대로 그냥 라면을 끓여낸 것이었다. 5,000원이나 받으면서 계란이든 떡이든 넣어줄 만도 한데 약간의 파조차 들어있지 않았다. 다만 주인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나 생김새로 보아서는 투박하게 두꺼운 단무지가 나올 것 같았는데 적당히 익은 맛있는 김치가 라면 한 그릇을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푸짐하게 나왔다. 배가 고팠던 터라 나는 라면을 국물까지 다 마시고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다. 식당을 나와 다시 오솔길을 한참 더 걸었다. 가다 보니 나무둥지에 붙은 작은 푯말이 눈에 띄었다. 이번에는 강변 찻집이라는 예쁜 글씨가 하얀색으로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빨간색 화살표와 함께 100m만 더 걸으세요 라는 문장이 써 있었다. 강변 찻집이라는 상호하며
예쁜 글씨가 꼭 그 편말을 붙인 사람이 여인임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이 오솔길의 끝에 여인이 하는 찻집이 있다. 괜찮군. 나는 어떤 주인이 운영하는 찻집일까 궁금해하며 100m를 걸었다. 100m를 30m쯤 남겨두었을 때 숲 사이로 건물이 보였다. 강변 찻집이었다. 왜 이름을 하필이면 카페가 아닌 찻집이라고 촌스럽게 지었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찻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찻집은 목조로 지었으나 이 오솔길과 아주 잘 어울리는 분위기의 아담한 건물이었다. 숲속 강변의 찻집이라. 마당에는 잔디가 깔렸고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울타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 파란색 파라솔과 둥근 테이블, 탁자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었다. 제법 큰 나무 위에 달린 스피커에서는 찻집에 어울리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다. 나는 역시 가장자리에 있는 한 탁자에 자리를 잡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찻집 안에서 손님이 온 것을 확인한 주인이 메뉴판을 들고 나를 향해 걸어왔다. 멀리서 걸어오는 여인의 자태는 키가 크고 약간 살집이 있어 보였다. 여인은 메뉴판을 내밀며 상냥하게 웃었다. 순간 나는 감전이라도 당한 듯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다. 여인을 보는 순간 하마터면 은수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쌍꺼풀이 선명하고 눈은 동그랗고 관능적인 눈망울이었다. 높지는 않지만 뾰족한 코에 립그로스를 발라 반짝이는 빨간 입술, 긴 머리를 대충 묶고 대신 앞머리를 조금 옆으로 내려 이마를 조금 가린 한 성숙한 여인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서 오세요. 무슨 차를 드릴까요? 처음 메뉴판을 내밀며 상냥하게 웃던 것과 달리 여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나는 순간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만약에 저 여인이 은수라면 이렇게 사무적으로 나를 마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역시 은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나는 흥분된 마음을 주술렀다. 차 말고 커피는 없나요? 있어요.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따뜻한 거로요? 네. 여인은 뒤돌아 찻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여인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165cm 정도 되어 보이는 키에 헐렁한 옷을 걸쳐 입어 몸매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늘씬해 보이는 체형이었다. 그런데 정말 은수를 많이 닮은 얼굴이었다. 은수와 헤어진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은수와 많이 달랐다. 은수는 누가 보아도 청순하고 가련해 보이는 타입이었다. 그러나 여인에게서는 뭔가 삶의 피곤함이 많이 깃들어져 있는 듯 지쳐 보였고 강인하고 억센 기운이 느껴졌다. 같은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저렇게도 변할 수 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확실히 얼굴은 은수 같아 보였지만 전체적인 느낌으로 여인은 은수가 아니었다. 찻집 이름이 강변인데 강이 보이질 않네요. 쟁반에 받쳐 커피를 내온 여인은 역시 사무적으로 대답했다. 강변 찻집에 강이 없어서는 안 되죠. 가게 뒤쪽으로 가면 보여요. 아, 가게 건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거였군요. 가게 뒤로 가보면 나루터도 있어요. 나루터? 어딜 가는 나룻배죠? 거북섬 갈대밭이요. 그럼 뱃사공도 있겠군요. 네, 청각장애인 뱃사공인데 근사한 할아버지예요. 대화를 나누어 보았지만 역시나
은수는 아니었다. 아무튼 나는 그날 이후로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러고 보니 그녀의 얼굴은 왠지 슬퍼 보였다. 서늘한 눈매와 고르고 하얀 치아, 약간 각이 있지만 그게 오히려 이지적으로 보이게 하는 턱, 낮은 톤과 약간의 비음이 섞였지만 낭낭한 목소리, 이러한 것들이 자꾸 은수와 오버랩되어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주말이면 강변 찻집을 찾았다.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이면 갈 데가 생긴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군대를 다녀와 복학을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었다. 그리고 겨우 들어간 중소기업에서 대리 타이틀을 달았다. 사랑하는 여인이 떠난 후 정신없이 앞만 보고 공부에만 매달렸고 이제 겨우 입사 1년 차로 한가한 가을을 만끽하는 중이었다. 토요일 아침, 나는 일찌감치 일어나 춘천행 전철을 타고 강춘에서 내렸다. 거기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오솔길 입구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다. 갈 때마다 오솔길에 그 라면집도 들렀다. 그러나 나는 호호라면을 먹을 수 없었다. 호호라면은 혼자 오는 손님에게 팔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냥 라면 먹어. 나는 주인에게 번번이 퇴짜를 당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다. 오늘은 그만 하루 푹 쉴까 했는데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고 난 뒤 다시 잠이 오지 않았다. 인체의 사이클, 습관은 무서운 것이었다. 토요일이면 강변에 다녀오던 기억이 어느새 나의 몸과 마음을 일깨우고 있었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춘천행 전철을 탔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어서인지 가을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낮게 깔린 안개는 너울의 고즈넉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찻집의 문은 열려 있는데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안에는 67살쯤 되는 사내아이가 창가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아이가 가게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의 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나는 아예 아이가 찻집 주인의 아들이라고 단정짓고 물었다. 그림 그려요. 어디서? 꼬마는 고개를 들어 턱을 삐죽이 내밀고는 저기 하며 뒤쪽을 가리켰다. 가게 뒤로 가보았다. 그녀는 이제 랍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기척을 하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모습을 오래도록 훔쳐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안개에 쌓여 그림을 그리는 여인. 그 모습은 내가 늘 머리에 간직하고 있던 아름다운 영상이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섬의 나룻배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캔버스에는 안개에 덮인 나룻배가 그려지고 있었다. 나룻배에는 사공이 없는데 한 남자가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나룻배에는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는 걸로 그린다. 그럼 상상화인가요? 어머 깜짝이야. 언제 왔어요? 이른 시각에? 그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나는 계속 물었다. 상상화인가요? 아니에요. 사실화예요. 원래 모든 그림은 상상이 뒤섞여 있어요. 상상이 없다면 그건 사진이지 그림이 아니니까요.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상상하며 그릴 그림이라면 가게 안에서 그려도 될 텐데. 가게 안에는 안개가 없잖아요. 안개가 내 살갗에 닿아야 안개의 느낌을. 그렇군요. 그런데 책 읽는 사람이 낯설지 않은데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치 화실,
그녀는 말을 꺼내다가 아차 싶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순간 번쩍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었다. 다빈치 화실. 다빈치 화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근처의 다빈치 화실에서 수없이 만났던 그녀였다. 너 혹시 은수? 명준 씨, 이제 기억하네. 나는 처음부터 알아보았는데. 은수였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은수를 이곳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얼굴이 너무 달라져서 긴가민가 했어. 아마 살이 많이 쪄서 그럴 거야. 그때보다 10kg는 더 쪘거든. 그래도 보기 좋은데. 내가 워낙 말랐어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나를 모른 척할 수가 있어? 이제 와서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 지나간 이야긴데. 은수는 눈길을 먼데 두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은수는 미술을 전공했고 나는 경영학을 공부했다. 고향이 안동이었던 나는 학교 근처의 신촌에서 하숙하고 있었다. 2학년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과대항 축구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경영학과와 국문과가 시합했는데 그날이 준결승전이었다. 어렵게 2대1로 시합에서 이긴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그런데 시합이 끝난 후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데 누군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고향 친구 혜정이었다. 어이, 이명준, 축구도 제법인데. 혜정이가 신촌 근처의 여대에 다닌다는 말은 들었으나 1년이 지나도록 만난 적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를 찾아온 탓에 나는 잠시 어안이 벙벙했다. 혜정의 옆에 나란히 서 있던 은수가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했다. 내 친구 은수. 오늘 우리가 미팅이 캔슬되는 바람에 너하고 술이나 한잔하려고 찾아왔다. 반갑다. 잠깐만 기다려. 옷 갈아입고 저기 학생회관 앞 벤치에서 만나자. 나는 먼저 간 친구들의 뒤를 따라 뛰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렸다. 남자 성격의 혜정과는 달리 은수는 여자 냄새가 펄펄 났다. 옷차림도 혜정이는 청바지 차림에 흰색 티셔츠를 툭 걸쳐 입은 반면 은수는 짧은 청치마에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대충 샤워를 끝낸 후 축구 부원들의 회식 장소로 가지 않고 학생회관 앞으로 총알같이 뛰어나갔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다. 그날 학교로 여자친구가 2명이나 찾아온 데다가 축구까지 이긴 나는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우리는 간단히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서로를 탐색했다. 다행히 그날은 한 달 하숙비를 포함한 용돈이 입금된 날이기도 했다. 나는 빵빵한 주머니가 홀쭉해지도록 기분을 냈다. 생활비가 떨어져 나머지 29일이 살기 뻑뻑해도 그 시간만큼은 뒷일이야 내 할 바아니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수없이 미팅에 나갔다.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내 앞에 앉은 여자들은 내 맘에 들지 않았다. 미팅은 포기하고 같은 과 같은 학교에서 괜찮다 싶은 여자들을 따라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남자들이 생각하는 괜찮은 여자는 대부분 한 여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열심히 공들여서 고백할 타이밍이 되면 다른 남자가 채가거나 임자가 있는 몸이었다. 그렇게 1년이나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은수라는 여신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고향 친구 혜정이보다 은수를 더 많이 만났다. 처음에는 혜정이를 핑계로 학교를 찾아갔고 나중에는 은수와 단둘이 만나면서 사랑을 키웠다. 은수는 그녀의 학교 앞 다빈치 화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엄마 친구가 화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아이들을 몇 명 맡아 용돈도 벌고 또 화실이 비었을 때 지키기도 했다. 머지않아 화실은 은수와 나의 아지트가 되었다. 나는 학교가 끝나면 총알같이 은수의 학교로 뛰어가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신촌거리를 누비기도 했다. 나는 너무나 예쁜 은수의 남자친구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다. 우리는 학교보다 다빈치 화실에서 더 자주 만났다. 저녁 8시가 지나면 엄마 친구인 원장님이 집으로 돌아가고 10시까지 은수가 화실을 지켰다. 나는 저녁 8시가 넘으면 은수의 화실로 향했다. 화실 한쪽에서 리포트를 쓰거나 책을 읽었다.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후 나는 은수를 도와 화실 뒷정리를 마치고 은수를 연희동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은수가 집으로 들어가고 홀로 하숙집으로 돌아올 때도 나는 외롭지 않았다. 때로는 저렇게 예쁜 은수가 나와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고 웃어주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준다는 것이 현실감 없게 느껴지기도 했다. 혹시 내가 군대를 다녀오는 사이 누가 은수를 체각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나는 가끔씩 은수가 내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보통 예비역 선배들을 보면 군대에 다녀오는 동안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여자친구들이 많았다. 물론 열에 한 명쯤은 순정만화의 주인공처럼 군대 뒷바라지까지 하는 여자들도 있기는 했다. 은수는 어떨까? 과연 나를 기다려줄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어쩌면 은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봄에 만나 여름과 가을을 보낸 후 우리는 겨울을 맞았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드디어 나에게 영장이 나왔다. 2월 전에 입대하여 제대한 후 3월에 복학하려면 알맞은 때 영장이 나온 것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듯이 어차피 다녀올 군대면 기분 좋게 다녀올 생각이었다. 나는 영장을 핑계로 크리스마스를 디데이로 잡고 은수와 함께 밤을 지새우고 싶다고 했다. 은수는 아무리 크리스마스 이브라도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외박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며칠을 졸라 은수는 겨우 외박을 허락받았다. 그것도 화실에서 혜정이와 함께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나마 감지덕지였다. 혜정이야 적당한 시간에 돌려보내면 그만이었다. 명준이가 입대한다니까 내가 특별히 봐준다. 대신 너희들 선은 절대로 넘지 마라. 혜정이는 다른 친구네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예정이라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은수와 단둘이 화실에 남으니 새삼 가슴이 떨려왔다. 나는 미리 준비한 목걸이를 꺼내 은수의 목에 걸어주었다. 외박을 허락받을 때 이미 많은 결심을 한 듯 은수는 큰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내 품에 안겼다. 너 없이 어떻게 살지?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나야말로 너를 두고 불안해서 어떻게 군대에 가야 할지 모르겠다. 기다릴게. 면회도 자주 갈게. 고마워. 그리고 정말 사랑해. 그날 우리는 화실에서 긴 입맞춤을 나누었고 서투른 관계를 맺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나는 입대를 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후 은수가 면회를 왔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고 역시 예상대로 은수는 연락이 뜸하다가 어느 날 아예 소식이 끊겼다. 전화 한 통, 메모 한 장 남기지 않았다. 나는 미친 듯이 다빈치 화실과 은수네 집, 그리고 은수의 학교를 찾아다녔지만 더 이상 은수를 만날 수 없었다. 제대 후 매일 술에 빠져 사는 나를
혜정이가 만나러 왔다. 은수는 집안길이 잘 아는 남자와 결혼을 한 후 함께 유학을 떠났다고 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런데 그 은수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은수가 지금 내 눈앞에 있었다. 한국에는 언제 돌아왔어? 공부는 마치고 온 거야? 아니,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어. 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임신을 했거든. 임신? 나는 아까 홀에서 혼자 동화책을 읽던 남자아이를 떠올렸다. 아까 보니까 홀에 남자아이가 하나 있던데 그 아이야?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몇 살인데? 8살. 은수가 조용하게 대답했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아니, 안개가 산봉우리를 향해 치솟았다. 안개는 봉우리에서 매달리나 싶더니 산과 분리되어 하늘을 날고 있었다. 아이 아빠는 혹시 이혼했어? 이혼은 혼자 하나? 이혼할 남자가 있어야 하지. 그럼 쭉 홀로? 결혼해서 유학 갔다고 들었는데. 그럼 아이 아빠는 누구야? 그냥 생겼어. 누굴 닮았는지 책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무척 좋아해. 나는 조금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은수와 헤어진 지 8년이 되었는데 아들이 8살이면, 그리고 지금까지 나 외에 남자 없이 홀로 살았다면. 나는 은수를 많이 쳐다보았다. 속 시원히 말해주면 좋을 텐데 은수는 천연덕스런 얼굴로 나를 놀리듯 쳐다보았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왜 나를 찾지 않았지? 내가 명준 씨를 찾을 이유가 없잖아. 찾을 이유가 없잖아 라고 말하는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아무런 상상도 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이 어색한 만남이 매우 불편한 표정이었다. 그녀를 만난 이후 과거로 돌아가 다시 애끓는 내 마음과는 달리 그녀는 나 없이 평생을 살아도 하나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표정과 말투로 시종일관 나를 대하고 있었다. 어느새 안개는 온데간데 없이 흩어지고 가을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점심때가 되었다. 아침도 못 먹은 나는 배가 고팠다. 저기 오솔길에 호호라면이라는 걸 팔던데 나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어.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아저씨는 혼자인 손님에게 호호라면을 절대 팔지 않지. 호호라면이 도대체 뭐야? 은수는 먹어봤어? 응, 먹어봤어. 지금껏 홀로 살아왔다는 은수가 누구와 호호라면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을 들은 나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값은 오히려 그냥 라면보다 싸다던데. 별거 아니야. 남녀 커플이 한 그릇에 담긴 라면을 호호 불면서 먹는 거야. 이런저런 대화 끝에 은수는 라면집 주인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원래 성악을 전공한 오페라 가수였는데 은수는 그가 노래 부르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진과 음반 같은 것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가곡을 부르는 소프라노 가수와 결혼을 했다. 그런데 긴 열애 끝에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 가수가 지독한 독신주의자였다는 것이다. 가수는 사랑을 원했지만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을 거부하려 했고 일상생활도 따로 하길 원했다. 그러다 가수는 그와 별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그 선언은 이혼으로 이어졌다고. 은수는 묻지도 않은 라면집 주인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 호호라면 먹으러 갈까? 가게는 어떻게 하고?
주말에는 오후부터 손님이 있어. 오전에는 한가해. 은수는 홀에 앉아 있는 아들에게 샌드위치를 하나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워주었다. 엄마 30분만 있다가 올게. 잠깐만 책 읽고 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은수와 오솔길을 걸었다. 은수와 함께 걷는 라면집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우리가 라면집에 들어서자 그는 탁자에 우두커니 앉아 파이프 담배를 빨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는 우리를 전혀 반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파이프 담배 연기를 두어 번 내뿜고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드디어 만났군. 나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고 싶었다. 은수가 나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호호라면이요? 나는 드디어 호호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아서 큰 소리로 부탁했다. 그러나 기대를 잔뜩 걸고 나온 호호라면은 그냥 라면과 다를 게 없었다. 다만 양은 그냥 라면의 2배인데 가격은 반값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했다. 은수와 나는 호호라면을 정말 호호 불어가며 먹었다. 주인은 무심한 듯 안 보는 척 하면서 한 번씩 우리 쪽을 흘끔거렸다. 나는 여전히 주말이 되면 강촌으로 갔다. 은수는 나를 반기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오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하루는 라면집에서 그냥 라면을 먹는데 주인이 말했다. 처음에 본 옷차림대로 멜빵 바지, 긴 장화, 담배 파이프, 그리고 무표정한 표정 그대로였다. 혹시 다음에 호호라면을 먹으려면 다른 여자랑 와. 강변찻집 그 옆에 내는 아니야. 주인의 말에는 뭔가 암시하는 듯한, 자신만 알고 있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는 듯한 은밀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은근슬쩍 물어보았다. 강변 그 찻집 여주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던데 남편은 없나 보죠? 궁금해? 그래서 그 옆에 내는 아니라는 거야. 대답은 없고 엉뚱한 말로 둘러대는 바람에 나는 기분이 언짢아졌다. 은수와는 그 뒤로 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함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은수는 나를 손님 이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에 빠져 현실을 착각하고 무모하게 덤벼드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다. 어느새 가을이 가고 있었다. 가로수 나뭇잎이 거의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그리고 첫눈이 내렸다. 회사 일로 부산으로 출장을 다녀온 나는 첫눈을 보자 마음이 들떴다. 출장을 다녀온 뒤라 다음 날 하루를 휴가로 쓸 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곧바로 춘천행 전철을 탔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은수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폐강촌역으로 가는 버스는 이미 끊겨서 나는 택시를 타고 오솔길 앞에서 내렸다.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어서 오솔길은 스산하다 못해 무서웠다. 호호라면 집도 문을 닫았는지 불이 꺼져 있었다. 나는 눈길을 조심조심 걸어 강변 찻집으로 다가갔다. 강변 찻집은 아직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혹시 너무 늦어서 은수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가게 가까이까지 가지 못했다. 아니, 갈 수가 없었다. 통유리로 되어 있는 창을 통해 두 남녀의 실루엣이 겹쳐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한 사람은 은수였고 또 한 사람은 멜빵 바지를 입은 호호라면집 주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키스를 하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어느 한쪽이 원해서가 아닌 두 사람이 원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남자는 거침없이 한 손으로 여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여자 역시
남자가 애무하기에 편하도록 머리를 벽 쪽으로 기대고 두 손으로 남자의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망부석처럼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라면집 주인이 강변 그 여편네는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잠시 후 나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강가로 내달렸다.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한참을 달려 강가에 도착한 나는 숨을 헐떡이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늦어 택시조차 잡을 수 없었다. 강가에 집 한 채가 보였다. 나룻배와 민박이라는 큰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민박집을 향해 걸어갔다. 할머니 한 분이 현관문의 백열등 스위치를 내리려고 나왔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물었다. 혹시 자고 가실 거유? 이 밤에 여긴 어떻게 왔수?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쉴 곳을 찾았다는 것에 안도하며 나는 하룻밤 묵겠다고 말했다. 강변의 거북섬 갈대밭을 오가는 근사한 청각장애인 뱃사공 할아버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집인 것 같았다. 아침은 드실 거유? 아니요. 날이 밝으면 바로 떠날 겁니다. 그럼 편히 쉬시오. 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나를 안내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밤새 나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미 놓친 은수였지만 순수한 내 순정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이것인가 싶어 배신감까지 들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은수를 찾았었는데 처음부터 은수에게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는 사람이었다. 어느새 날이 밝고 있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할머니가 나에게 물었다. 벌써 가시려고? 날이 추운데 뜨끈한 미숫가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요. 잠시 후 할머니는 대접에 따뜻한 미숫가루를 타서 나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나는 밤새 잠을 자지 못해 충혈된 눈으로 할머니가 내미는 쟁반을 받아들었다. 그러다 혹시나 싶어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저 위에 강변찻집 주인 여자요. 혹시 혼자 삽니까? 할머니는 뜬금없는 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니요, 신랑 있지. 아비같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라면집 주인. 라면집과 강변찻집이 부부라고요? 근데 왜 그리 놀래나? 아이도 하나 있던데 그럼 그 아이는요? 그네들 아들이지. 여기서 장사하면서 낳았는데 라면집이 늦게 아들을 보았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나는 잠시도 이곳에 더 머물 수가 없었다. 아니, 머물고 싶지 않았다. 은수는 나를 배신했고 내 영혼까지 갉아먹었다. 그렇지만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어떻게 그렇게 양면의 얼굴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나는 의아했다. 모든 것이 한여름밤의 꿈이었다. 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과거의 은수도 그리고 지금의 은수도 처음부터 내게 존재했던 여인이 아닌 듯 여겨졌다. 나는 큰 길까지 나와 택시를 기다리면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이것은 꿈이라고. 어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그리고 내가 알던 은수와 강변찻집의 여자는 분명히 다른 여자일 거라고. 아니, 다른 여자여야 한다고 계속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멀리서 빈 택시가 오고 있었다. 나는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다. 밤새 수북하게 내린 눈이 바람에 날려 나를 휘감고
지나갔다.